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첫째는 이제 문화명령, 이것에 대한 성서적 또는 신학적 기초입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기초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오해를 설명드리고 문화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매체, 문화 활동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제 매체 사용인데요. 이 매체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영성이 무엇인지를 좀 잠시 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는 배경에 두고 예배와 개인 경건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명령.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영어로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된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란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mandate, 위임명령이에요. 사실은 위임명령. 그냥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를 이제 위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탁한 게 있으시다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만드신 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명령의 일단은 전 이해의 골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 문화명령, 땅의 위임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옛날 라틴어를 쓰면은 땅의 지배, 도미니움 테레, 땅의 이게 지배라고 하는, 지배란 말이 좀 이렇게 강하게 들리니까 요즘에는 이 말을 피하고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맨데이트를 씁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만든 땅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것을 지키면서 경작하도록, 관리하면서 그것을 개발하고 가꾸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화명령의 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연의 경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제 이끌어 드신 다음에 그것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즘 논의를 배경을 하면은 뭐 보존과 개발, 이런 것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보존과 개발. 또 이제 한쪽에만 치우치기 쉬운데 사실 이 둘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주어진 조건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작이라는 말, 사실은 문화라는 말에 해당하는 서구어 culture 또는 cultur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의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경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어진 조건. 자연은 우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 우리가 만든 것 아닌 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화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는 삶 전체가 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은 everything is nothing이니까 뭐 다 해당되는 거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어진 조건의 활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조건이 뭐냐?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창조 또는 우리로서의 창조. 우리는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에다가 어떤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이 이 문화 활동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에겐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the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 창의적으로. 그럴 때 이 진정한 창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 그런 것이 이 용어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는 예술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하고 뭐 이런 거로 문화 활동 이렇게 늘 생각하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문화 활동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은 예술의 장르입니다. 네, 콘서트에 가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음악은 예술의 장르예요. 음악이나 연극 자체가 문화인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술의 장르예요. 그리고 예술과 문화는 일단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는 매체와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문화 그러면은 스마트폰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뭘 비추고 쏘고 또 음향장치 이런 것이 생각나고 현대문화 그러면 더더욱 그것이 생각이 나지만 그것은 매체일 뿐이죠. 즉 문화활동의 도구일 뿐이죠. 물론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주 또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법,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이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간단하게 이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은 그 문화가 뭐냐에서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의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아까 이제 문화 명령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정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의 경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경작. 다시 말해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성서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서구에 많이 퍼진 문화 개념은 이 마음의 경작 또는 영혼의 경작, 쿨투라 아니미.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그 문인이자 연설가이자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활동을 많이 했던 키케로가 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철학은 영혼의 경작이다 이런 말에서 나온 건데 지금 이제 서구에서 그동안 해온 문화 논의에는 이게 중요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경작하는 것, 이게 사고 방식의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삶의 방식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컬처라고는 영어를 번역할 때, 그건 다른 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영어의 컬처를 번역할 때 이거를 문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교양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양. 오늘날 교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잘 감이 안 옵니다. 쓰긴 쓰는데 어느 경우에 쓰죠? 대학에서 교양 과목 이런 데서 겨우 씁니다. 근데 사실 한 3, 40년 전에는 이 말을 많이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야, 그 사람 참 교양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매너 좋다. 참 개념이 있다. 이런 거죠. 반대가 뭐죠? 진상이죠. 옛날에는 야만이라 그랬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라는 용어도 그렇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어로는 20년대 초기, 20세기 초기 또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사용에서는 1960년대, 70년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룬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가 된 게 매체를 사용하는 활동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할 때는 바로 매체가 떠오릅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태도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어떤 가치관의 문제다, 사고방식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먼저 경작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의 조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화인이라고 할 때 요즘으로 하자면은 뭐가 될까요? 개념 있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렇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둘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문화 논의를 할 때는 이 개념, 쿨투라 아니미, 야만에 반대되는 것, 진상에 반대되는 것, 그런 의미가 기초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음이 경작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화를 설명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집단적 삶의 방식. 여기는 이제 집단, 즉 공동체, 개인이 아니고 여럿이 사는 거라는 것이 있고, 삶의 방식이죠. 아까가 이 마음의 경작이라면 그 마음의 경작,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의 결과가 결국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그림은 아미시 피플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오하이오주에 많이 있고, 오하이오주의 키드런, 또 벌린 이런 곳에 이거를 이제 성서적으로 옮기면 기드론이에요. 기드론. 또 이제 벌린은 이제 베를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저쪽에 펜실베니아 주에 또 있고, 어쨌든 이제 미국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사시는 분들인데 18세기에 유럽에서 건너왔을 때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 이런 복장이 있고요. 옛날에 입던 이런 복장을 입고, 그다음에 아직도 전기를 쓰지 않고, 제가 이분들이 사는 곳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밤에 정말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 안 써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안 하고, 지금도 그 버기라고 불리는 마차, 이제 소형 마차를 사용해서 다닙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현대 문명은 죄악의 산물이라든지 적어도 현대 문명을 사용하면은 죄악에 물들기 쉽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분들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왔죠.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분들 마을에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를 이제 거기서 가려고 아미시 마을에서 이제 페어, 그러니까 부정기 시장이죠. 연중에 뭐 한 번이나 몇 번 이렇게 나는 그 하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미국이 대도시가 아니면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뭐 정체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시골이었는데도 차가 안 가서 이게 보니까 그 마을로 가는 차가 몰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걸려서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차를 대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CCTV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게 CCTV인데 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God watches,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써놓고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고,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직하게, 물건 아주 정직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그런 상거래를 정직하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았는데, 문화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90년도였는데요. 90년대.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집단적 삶의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죠. 교통 문화가 참 많이 개선이 됐다, 그렇죠? 음식 문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아직은 매체 사용에 좀 밀리는 그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참 좋은 그런 용례입니다. 교통문화, 그다음 음식문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살아가는 방식, 뭔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방식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례는 참 좋은 용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매체 사용과 관련해서 20세기에 매체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문화 활동의 매체 사용이 강조가 되면서 문화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함의 때문에 이렇게 아주 착 달라붙은 그런 의미예요. 문화적 함의라는 것 때문에 착 달라붙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매체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가리켜 호모 사피엔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제 사고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여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호모 뭐 이렇게 하는 거, 호모 뭐 루덴스, 호모 뭐 이게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호모 파베르, 즉 도구 제작자인 인간. 사람은 되게 연약하죠. 태어났을 때 보면은 바로 되게 이제 보면은 곤충이나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뭐 기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털이나 무슨 각질이나 이런 것도 잘 없고 보호색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몸을 보면은 그렇게 불리한데 이 손톱이 날카롭지도 않고 뭐 이빨이 강하지도 않고 뿔이 있지도 않고 어쨌든 싸우면은 이길 수 없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참 사람이 대단하게 된 것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도구 제작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 제작 능력. 네. 자, 우리가 이제 날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거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제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날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도 못 날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행기를 타고 나는데요. 예, 우리 스스로 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얘가 지금 물에서 날려고 되게 이제 바삐바삐 물을 차면서 이렇게 날아오려는데 뭐 되게 돼 보이기도 하지만 애처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물에서 날아오려면 얼마나 우리 무거운데 말이죠. 우리보다 몸무게 작은 애도 이런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편하게 앉아서 쉽게 날아오르죠. 그렇죠? 이게 도구 제작의 힘이에요. 사람이 지금까지 연약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올 수 있던 이유가 우리 자체를 새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활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뭔가 우리의 날개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근육을 가지지도 않았다. 우리 날개 너무 무겁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것은 뭔가요?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그건 다른 또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문화 활동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문화 활동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이롭게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를 해치는 것인가는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의 결과가 늘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문화 활동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그 매체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워낙 긴 얘기고 많은 걸 얘기해야 되지만 몇 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인쇄 매체는 이 탁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판이 나오는데 비교적 그 부드러워서 다루기 쉬운 나무를 가지고 아까와는 반대로 양각으로 그러니까 글자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파서 글자가 튀어나오게 만들고 거기다가 잉크를 묻히고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대고 해서 찍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다량으로 그 문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의 의미가 이런 거죠. 다량으로 만든다. 여기서 진일보에서 그 다음에 활자가 나오는데요. 탁본이나 목판은 하나를 통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활자를 만들면 훨씬 수월해지죠. 이제 글자를 한 가지 글자를 여러 만들고, 그다음 모든 글자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 글자만 조합을 하면은 한 판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쇄 매체 역사로는 아주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원래 초기에는 흙이나 자기 이런 걸 썼는데 이제 금속이 나오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가는 그런 활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었죠. 13세기에. 그리고 1860년대에 타자기가 나옵니다. 이제 개인이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문건을 만들고, 물론 이제 다량 복사는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찍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최초 문건을 한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100년 후인 196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면서 개인용 프린터도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인쇄까지도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오랜 역사가 걸린 것인데, 이 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집단 지성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매개체인데, 이 글이 있기 때문에 책도 나오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고, 또 후대에 남길 수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쇄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만 됐던 건데, 이제는 혼자 힘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매체가 발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매체를 보면은 이제 19세기 중반에 전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자. 이제 그로부터 한 30년 지난 다음에 실현이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요. 우리 전화하면 벨이라는 분이 떠오르죠. 옆방이 조수와 통화를 합니다. 그때 말이 Mr. Watson,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이 말이 지금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한 20몇 년 후인 1892년 19세기 말에 뉴욕에서 시카고로 통화를 하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 다이얼식 전화기를 초기에는 썼었고, 그 다음에는 전자식 전화기.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다이얼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돌리면은 이 중간에 이제 이걸 연계해주는 그 사람이 받아서 몇 번을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몇 번 연결을 해줬어요. 교환수라고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수.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리면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런 교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식이라고 다이얼을 돌리지 않고, 그때는 자석식인데, 요거는 이제 전자식으로 해서 버튼을 눌러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선 전화기가 나오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조금 있다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향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1877년 추금기가 나와요.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전혀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란 데에 이제 음반을 올려놓고 손으로 돌리죠. 이게 손으로 돌리는 기술이 중요한데 일정한 그런 주기로 돌려야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음반 위에 바늘을 놓았는데 이 바늘이 진동하면서 여기에 바늘과 연결된 이 소리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울리면서 여기가 소리로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기를 쓰지 않은 자연 음량 그대로 하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50년쯤이 지나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 턴테이블이라 그러죠. 여기다 동그란 데 음반을 올려놓고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올려놓으면은 그 역시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진동하죠. 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요. 그러면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앰플리파이어, 우리가 앰프라고 간단히 불렀던 그 증폭 장치를 통해서 그 소리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로 보냅니다. 스피커가 이거를 다시 자연의 소리로 재생을 해서 내죠. 그리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전기가 아니라 자기를 이용한,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기를 이용하는데 이 자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테이블 걸면은 이제 그 헤드라고 그럽니다. 재생기의 헤드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일종의 자석 같은 건데 그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거를 전기 부호로 바꿉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는데 이 자기 테이프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거 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다 없어졌죠.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나온 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일종의 전자 부호죠. 전자 신호, 0, 1 이런 전자 신호로 바꿔서 모든 정보를 그런 신호화해서 디지털 신호화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영상이나 음향 증폭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재생을 시키는. 네. 자, 그래서 이제 CD, 음악 같으면 CD, 영상은 처음에는 VCD, 그 다음에 지금은 DVD 이렇게 나와서 지금도 이용이 돼요. 물론 이제 블루레이나 여러 가지 그보다 발전된 장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우리 인쇄 매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연 음향에서 디지털까지 가는데 한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빠르게 발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매체, 라디오와 텔레비전인데 이건 더 빠릅니다. 라디오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거를 대개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면서 보는데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한 1920년대쯤 되면은 이제 모든 가정의 라디오, 뭐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단 이것을 시작한 나라 미국이나 이런 보면은 이제 가정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거였고 이때 20년대 텔레비 방송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시작된 거죠. 자, 우선 이 라디오예요. 이게 원래 라디오라는 말은 이 송수신 장치나 이제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수신만 되는 라디오에 대해서 이걸 쓰죠. 근데 원래 라디오는 송수신 양방에 대해서 다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 저거는 뭐냐면은 라디오 수신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걸어서 거기에 담겨진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70년대까지도 7, 80년대까지도 이거 이렇게 여기다 들고 다니면서 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TV죠. 옛날엔 TV가 전자기기이면서도 중요한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가구라고 생각하고 이 TV를 만들 때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는 흑백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가 나오고, 원래 채널도 이렇게 돌리던 시절에서 또 이제 뭐 버튼 누르던 시절, 그다음에 리모컨 나오고, 하여간 이제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TV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유선 방송도 시작이 되고,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 TV도 시작이 되고, 어쨌든 이전에 음향 영상 매체도 굉장히 속도가 빨랐는데 그보다 훨씬 빠르게 방송 매체는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맨 나중에 둔 이유는 사실은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종합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D 프린터만 붙이면은 지금은 뭐 많은 것을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인쇄만이 아니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매체가 개인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TV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또 타이핑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방송까지도 할 수 있는, 방송을 보는 것만 아니라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또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이 주머니 안에 놓고 한 손에 들 수 있는 기기 안에 온갖 것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그만큼 개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커졌고, 또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역 범위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확장되고 커졌고, 근데 그만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개인이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만큼 그만큼 또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도 분명합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많은 것을 썰고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그것에 자기가 뵐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 칼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단 말이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강력한 만큼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그만큼 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매체는 자신의 용도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매체는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약하게 또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에 달린 것이니까. 사람이 쓰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쓰는 만큼 이게 강력해지고 그런 만큼 효과를 내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해롭도록 쓰일 것인가, 그걸 우리 쓰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게 좋은 만큼 사실은 악한 것에 더 강력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체 발달만큼 어떤 면에서는 매체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종종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성이 필요한 거죠. 즉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매체를 제대로 다루고 잘 사용하고, 이것이 뭔가 해가 되지 않도록 유익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매체의 주인이 난가 아니면 내가 이게 매체에 끌려가는가, 내가 종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매체를 잘 다루다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익숙한 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의도를 따라서 내가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은 중독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매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매체에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체는 자신의 용도를 모른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인으로서 매체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 끊임없이 이걸 내가 종사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다루지 않으면 어느새 이 종된 이 매체가 주인 되려고, 뭐 매체가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매체를 따라가고 매체의 종이 되어서 그러다가 내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